자, 이렇게 만들어 간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매매 곡선보다는, 매매의 흐름보다는 전세의 시장 흐름이 좀 선행을 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내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가 정식적으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 시세부터 회복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전세 시장보다도 또 먼저, 중요한 거는 거래 시장이다. 그래서 전세 거래량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재고가 쌓이면서 처음에 공급자가 내가 집을 10억 주고 샀는데 6억까지 떨어졌어요.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파는데 재고가 쌓이니까 내놔도 안 팔리니까 점점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재고라는 게 쌓여야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재고라는 게 없어져야 가격이 또 올라가요. 누구나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고가 쌓이냐 아니냐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새로 만들어내는 물량, 그 다음에 기존에 쌓여있는 물량, 이 두 개가 합쳐서 공급량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떤 지표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거래량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내가 이게 싼 거 같은데 이게 싼 거 같은 데가 이 사용 가치 대비보다 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 가치 대비보다 싸다라는 거는 저평가인 거고 이 사용 가치 대비보다 비싸다라는 거는 고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가 되면 수요는 증가시키지만 공급은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저평가 신호가 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게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공급량을 감소시키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저평가 왔구나, 거래량 뜨구나, 그러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고평가네 언젠가는 수요가 감소하겠다. 수요가 감소하다가 수요가 거래량이 살아 있으면서 가격이 뜨는 거는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됩니다. 부동산은 좋은 게 주식이랑 다르게 작전주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니면은 정부가 정책으로 휘두르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정상적 시장대로 흘러가요. 그런데 지난 정권은 너무 세게 지고 휘둘렀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이 조금 왜곡이 됐었는데 한동안은 어쨌든 정상적 시장을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가격이 상승하네. 그런데 어느 순간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네. 이 상승하는 가격을 수요가 더 이상 못 받쳐주구나. 공급자는 좋지. 왜냐하면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요가 못 받쳐주면 결국에는 안 팔리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재고가 쌓여. 재고가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인다는 거는 거래량이 감소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과 가격 사이클과 거래량을 보면서 움직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집값이 떨어지죠. 집값이 떨어지면 누구나 집을 안 사고 싶어요.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집을 안 산다는 거는 전월세로 거주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점점 늘면서 나중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요.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별 차이가 차이가 좁아지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실사용 가치가 전세거든요. 그 다음에 실사용 가치 플러스 투자 가치가 매매고. 그래서 나중에는 갭 차이가 얼마 안 나거나 저평가된 것 같은데 싶어서 이게 매매 수요로 조금씩 이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장이 오고 나중에는 호황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 이게 주식이랑 다르게 부동산, 아파트는 특히나 주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집을 아무도 매매로 안 사게 되면 전월세로 거주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 시장부터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승장이 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세 시장이 보통은 매매 시장보다 선행하게 됩니다. 외부의 개입이 없다면. 네. 그리고 거래량이라는 게 이
또 선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전세 거래량. 첫 번째가 전세 거래량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전세 시세 흐름 보고, 그 다음 매매 시세 흐름 보고, 그 다음에 이 시장을 예측해 보면서 입지별로 상품별로 순위를 나열해서 어디로 들어갈지 이래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소득 대비 집값. 결국에는 내가 일정 소득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오른 건 선순환인데, 이게 아닌 거는 선순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득 대비 집값하고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결국에 임대료 대비 매매가, 그래서 실가치 대비 실수요가 느끼는 가치 대비 매매 가격이 너무 비싸면,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자, 내가 10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5%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0.05 연 10억짜리가 5%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가 1억짜리로 잘못했네요. 10억짜리가 5%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5%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연 5천만 원의 세가 나오면 5% 수익률인 거잖아요. 연으로 계산하니까 내가 10억 투자하면 1년에 5천 정도 생기구나. 그러면 나누기 12를 하면 4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416만 원 나오는 거는 1년으로 따지면 5천만 원이 나오고, 이 5천만 원짜리는 내가 10억을 주고 사면 5천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5%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가 건물을 볼 때 5% 수익률이 나온다. 이러면 괜찮은 상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5% 가치가 있다 하면 월세 400만 원일 때 10억짜리는 적정하다 이래 되는데, 괜찮다가 되는데, 월세는 똑같이 416만 원인데 매매가가 15억이단 말이에요. 15억. 그럼 몇 프로 수익률이냐? 416 곱하기 12 하면 5천이 나와야 되죠. 연수익. 근데 12억이면 나누기 12억 하면 얘는 4.1% 수익. 1% 수익이에요. 그래, 뭐 금리가 이러니까 이것도 만족해 이러는데, 똑같은 416만 원 수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한 20억이라고 해볼게요. 20억. 그러면 수익률이 2.5%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라 생각하냐면 고평가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30억이다. 그러면 더 고평가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대비, 내가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수익 대비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고평가야.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가치평가법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 두 번째가 원가법, 이 원가 대비 가격,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원가로 인해서 가격을 구하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수익하는 법이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정확한 건데, 결국에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 것 대비 얼마냐, 그러니까 내 투자금 대비 얼마를 벌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PER 해서 퍼를 보고, 부동산에서도 뭐 퍼 해가 PIR도 보고 하는데, 이게 부동산에서는 뭐가 되냐면 월세 대비 매매가잖아요. 근데 이게 주택에서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평상시보다 높을 때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니까 전세가율이 높은 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저평가됐다. 근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너무 벌어졌다 하면 받을 수 있는 월세 대비 매매가가 비싼 거니까 고평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좀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이게 전세가 대비 매매가, 그 다음 소득 대비 집값, 이 두 개로 해서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꽤 정확하다. 매우 거의 한 8-90% 정확하다. 여기서 한두 개 더해주면 정교함이 늘어나겠죠.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이라는 거는 뭐 매년 필요한 이 도시의 공급량을 정해서 하는데, 요거는 금리가 높을 때는 자, 공급을, 수요가 줄어드니까 뭐 수요가 좀 작으면 이 공급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보통 우리가 식당에 가면 4명 한 상이라서 4인분을 시키면 딱 맞는데 이 4명이 배가 불러 전부. 그러면 이 똑같은 4인상이 오더라도 소화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배가 전부 고파. 그러면 6인상이 나오든 8인상이 나오더라도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 4인분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4명의 4인분이 적정한 공급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적정한 공급은 인구수 곱하기 0.005를 해서 이거를 이제 적정한 공급이라고 보는데, 이 먹는 손님들이, 식당의 손님들이 배가 고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수요자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때는 적절한 공급이라도 수요가 많으면, 혹은 조금 초과 공급이라도 수요가 많으면 빨리 소화가 되는데, 아무리 공급이 좀 작다 하더라도 수요가 너무 작아버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이제 4인분이 4명이 왔으니까 4인분 시키면 되겠다. 우선은 이렇게 기준을 잡고 8명 왔으니까 4인분짜리 2개 시키면 되겠다. 이렇게 선을 잡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이게 이제 수요자가 얼마나 사고 싶은 에너지가 있냐 없냐, 이거를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급은 이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수요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새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게 미분양이 났어. 분양이 안 됐어. 이게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이제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뭐 거래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느냐 아니냐, 이게 이제 또 수요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보는 거예요. 고평가면 조금 더 오르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평가는 이제 슬슬 떨어질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평가라는 거는 이게 좀 더 빠졌다가 오를 수도 있고 바로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에 이제 저평가가 있으면 점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먼저 보고, 저평가인데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면, 얘는 이제 사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보는 거고, 고평가다,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언제 팔까 이래 보다가 수요가 못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공급 대비 수요가 못 따라가기 시작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안 받쳐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좋은 게 작전주가 없다. 정부 정책이 아닌 이상 이거를 크게 흔들기는 힘들다라는 게 좀 장점입니다. 주식에 대비해서.